요건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베타라던가 이때 아치 가치 모형 또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 파트에서는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요 두 가지 자산 배분은 하나로 같이 가는 애다. 서로 독립된 애가 아니다. 독립적으로 떨어진 애가 보험 자산 배분이에요. 이 보험 자산 배분은 이 전술 전략이랑 완전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투자자는 전부 다 이 전술적 자산 배분과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보험 자산 배분은 아주 특이한 애들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책에도 그렇게 문구가 딱 나와 있어요. 이상한 투자자가 하는 애예요. 되게 복잡하고요. 이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한 방법을 써서 그게 이제 보험 자산 배분이고 밑에 있는 OBPI나 CPPI는 보험 자산 배분의 그 전략의 종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을 쓸 건지 고정 비율을 사용할 건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서 액티브 운용, 패시브 운용 또 나오죠. 이 액티브 패시브 운용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 전략 전술의 이 틀 안에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도 하나의 개념으로 묶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뭐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나 포트폴리오 모형이나 여기 뭐 CAPM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SML에서 나왔고 베타를 쓴다 그 개념들이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식 전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30분 동안에 주식 이 운용 전략의 개념을 다 설명한 거예요. 다 맞을 수 있죠, 이제 시험은.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네. 문제를 한번 이제 천천히 좀 풀어보고 개념을 좀 봐볼게요. 자, 저도 여기 햇빛이 비쳐서 잘 안 보이니까 이거 문제만 띄워드리고 여기 책을 보고 좀 읽을게요. 자, 1번이에요. 다음 중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으로 모두 묶인 것은.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은 방금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바라볼 거고요. 정보의 양과 이제 정보의 시간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본다고 했어요. 기억부터 봐볼게요. 효율적 시장 가설은 패시브 운용을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시장이 효율적이면 여기 어떻게 운영한다고요? 패시브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요게 이제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키워드가 짝꿍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나오고 액티브 나오면 얘는 잘못된 짝꿍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효율적 시장 가설 나오면은요. 전략적 자산 배분 짝꿍 돼야 된다고요. 돼요? 효율적 시장 나오면 하향식 투자 방법 짝꿍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짝꿍이 벌어지면 어긋나면 얘가 전부 다 오다. 됐나요? 네. 니은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자, 약형이라는 건 시장이 효율적이긴 한데 아주 약한 거죠. 이런 애들에 의하면 기술적 분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을 약, 중, 강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면은요. 제가 이제 시간과 정보의 밀도, 양이라고 그랬죠. 이때 정보의 양을 많다 적다는 상대적이니까 비교는 안 되는데 시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과거 정보를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면 약한 효율적 시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는 우리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어제 정보는. 그럼 우리가 어제 정보를 갖고 오늘 매매에다가 접목시키는 게 기술적 방법이죠. 차트 분석. 그렇죠? 우리가 차트 갖다 놓고 봉 갖다 놓고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을 한다면 과거 정보로도 수익은 못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니까. 이 얘기를 반대로 우리 여기 문제에서는 기술적 분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다가 혹시 하나만 더 적으세요. 이 기술적 분석이랑 아주 민감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 랜덤워크예요. 우리가 이제 랜덤워크 하면 이제 갈지자로 막 걷는 게 랜덤워크죠. 자, 우리가 걸어갈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가면 그다음에 무조건 왼발 나올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걸으면. 근데 왼발 갔다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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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왼발 갔다. 그럼 이게 또 오른발 나올지 왼발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걷는 게 랜덤워크예요. 자, 과거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면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요. 이게 과거 정보를 이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거래량을 바탕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움직이죠. 이러면 더 이상 그 차트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랜덤웍이 나타나면 기술적 분석은 쓸 수 없다. 이것도 같이 좀 짝꿍을 잡아주세요. 랜덤웍이라는 개념은요, 시장에서 더 이상 기술적 분석이 쓸모없음을 나타내요. 요것 또한 이게 22년, 3년도에 이제 나왔던 개념이에요. 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의 랜덤웍이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출제됐던 개념들이니까요. 이 개념도 같이 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제 디귿이에요. 중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어떤 형태의 액티브 운용도 시도할 필요가 없다. 자, 준강형은 현재 정보만 쓸모가 없으니까 내가 미공개 정보, 미래 정보, 아무도 모르는 정보 나만 알고 있으면 시장에서 초과 수익 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액티브 운용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시장이 완전 효율적이면 액티브 운용하면 안 돼요. 완전 효율적이면. 모두 정보를 다 아니까. 하지만 완전 효율적이 아니라면 액티브 운용으로 여전히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잘못됐네요. 자, 리을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기업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주식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어떤 정보도 도움이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4번으로 연결되는 개념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개념과 이제 액티브 운용, 패시브 운용이 조금 연결된 개념들인데요. 그 문제가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실제 시험 문제보다는 약간 더 까다로워요.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단순해질 건데, 근데 이제 어떤 개념에서 결합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전부 다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너 봐볼게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신뢰하는 경우 주가의 공개 가능성 있는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자, 공개 가능한 정보는요, 약형이 아니라 현재 정보니까 중강형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신뢰하면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점과 시장이 계속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오답이 됐네요. 2번.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기술적 분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가 배운 그대로. 3번.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공개된 정보로부터 이익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죠? 공개된 정보가 현재 정보니까 이 정보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이 정보를 알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거를 다른 말로 정리하면 약형 효율적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현재 약형이라면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정보만 알고 현재 정보를 모르니까 여기에서는. 이해되시죠? 준강형 시장이면은요, 현재 정보까지는 다 알지만 미공개 정보 모르잖아요. 미공개 정보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강형 시장이면 미공개 정보까지 전부 다 아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매매를 통해서는. 그래서 요 연결하고 다음 단계 정보가 들어오면 수익을 낼 수 있다까지 가치도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어려워서 그러지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4번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한다면 그 어떤 정보도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준강형 시장에서는 미공개 정보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하나 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인 건데, 요거 제가 이쪽에 가서 요거 조금 보면서 이야기 살짝 드릴게요. 자, 주식 투자 운용이고요. 여기 이제 나오죠. 주식은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큰 자산이다. 그래서 비중을 얼만큼 유지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지금 보면 여기도 개념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하다가 보면 포트폴리오 이론과 자산 배분 전략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이 둘은 절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은요, 모든 정보가 즉시 주가에 반영됨을 나타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액티브 운용과 패시브 운용에 대한 개념은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 보시고, 약형, 중강형, 강형 시장이고요. 약형 시장,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웍이 나타난다면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못 쓰는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중강형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나 공개된 정보, 현재 공개된 정보와 과거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못 쓰고, 강형 시장은 어떤 정보로도 액티브 운용은 의미가 없다요. 모든 정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전제 조건이요,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가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개념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뭐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 한번 해놨고요. 자, 자산 집단인데 자산 집단은 제가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 설명 조금 드려볼게요. 이게 말 그대로 자산 집단이에요. 이제 이 안에 이 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 집단이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과 위험이 뭐 수익률 10%에 위험 15%, B는 수익률이 7%에 위험이 한 10%, C는 수익률 3%에 위험이 5%짜리.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C가 가장 안정적인 애고 A가 가장 리스크와 리턴이 큰 애들이에요. 투자자가 와서 나 조금 위험 회피적이야. 그러면 여기서 40% 꺼내고 여기서 40% 꺼내고 여기서 20% 꺼내갖고 만들어주면 이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빼낼 때 이 바구니에 있는 애들, 얘네들을 우리가 자산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자산 집단을 이야기할 때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서 얘를 빼고 얘를 빼고 얘를 뺄 건데 이렇게 공을 빼낼 때 여기도 2개씩 빼야죠. 40%니까 2개 빼고 2개 빼고 하나만 빼서 우리가 총 5개의 공을 갖다가 자산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 5개 공 중에 1, 2, 3, 4, 5가 있다면 과연 어떤 번호의 공을 뺄 거냐,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앞서 배운 상관계수가 되는 거예요. 이 3번 공과 여기 있는 2번 공이 서로 상관관계가 1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빼면 안 돼요. 분산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1번 공하고 3번 공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둘을 갖다가 섞으면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겠죠. 여기 우리가 자산 집단에 대한 개념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자산 집단은 이 바구니 안에 그 시장에 있는 자산들이 충분히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자산의 특성을 가진 애들은 동질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수익과 위험이 이 범주 안에 있어야지 어떤 애 하나가 들어갔는데 얘만 7%에서 10%가 돼버리면 얘를 뽑는 경우에 얘랑 결합돼 버리니까 자산 집단으로서의 효력이 없겠죠. 그래서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요. 포괄성을 가져야 돼요. 충분히 다 담아야 되고 얘네들 간에 서로 분산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타적이어야 돼요. 서로 이렇게 겹쳐서도 안 돼요. 겹치는 애가 있어도 서로 이제 결리니까. 지금 설명드렸던 개념이 자산 집단 개념이 끝이에요. 별거 없죠. 예. 여기는 내용을 먼저 잠깐 보고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산 집단의 개요도 개별 증권이 모여 큰 의미의 증권처럼 움직이는 투자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처럼 이렇게 대분류를 하는 건데 그보다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자산 집단의 기본적인 성격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동질성. 이 동질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수익과 위험이 일정한 밴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동질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동일한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수익과 위험의 그 범위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 그리고 배타적이라는 건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분산 가능성이 상관계수가 낮아야 된다는 개념. 포괄성은 자산을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충분성도 규모의 수가 충분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가 자산 집단의 성격이 되겠죠. 그렇죠? 개념을 이렇게 보면 저 바구니만 놓고 천천히 생각하면은요. 개념을 특히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 포괄성과 충분성을 가끔씩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괄성은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포괄성인 거고요. 충분성은요. 투자할 대상의 규모의 수가 충분해야 돼요. 뭐 똑같은 개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다를 수 있다. 아시겠죠?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살 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많이 갖고 있으면서 내가 살만한 애들이 다 있어야 된다. 이 개념까지 같이 보시고 여기서 한 가지만 딱 더 그 포인트로 잡고 넘어갈 거. 자, 동질성 보세요. 자산 집단 내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바구니 안에서 결정되는 특성이에요. 저기 ABC라는 저 바구니 그림 안에서 결정되는 특성인데 분산 가능성 봐보세요. 자산 집단 간이라고 나오죠. B 바구니와 C 바구니 사이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동질성이라는 건 여기 있는 이 연두색 공 5개 얘네들이 가져야 될 특성인 거고 분산 가능성은 이 바구니와 요 바구니 사이의 특징이 된다고. 그걸 자산 집단 내라고 표현하고 자산 집단 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 조사 하나를 바꿔갖고도 오답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같이 보세요.
그래서 개념을 보실 때 여기 충분성도 자산 집단 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포괄성은 자산 집단, 저 ABC 전체를 다 묶어내는 개념이고요. 됐나요? 이 개념 정도까지만 잡아두시면 자산 집단과 관련되어진 내용도 정리 끝. 그럼 바로 내려가서 다시 문제를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고요. 자산 집단의 성격 5가지예요. 그래서 자산 집단이 가져야 할 5가지 기본 성격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묶인 것을 골라라. 기억. 자산 집단 내에 자산들은 경제적 또는 자본시장 관점에서 비슷한 속성을 가져야 되는 게 동질성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집단 내라는 표현 반드시 포인트 잡아두셔야 되고요. 니은 자산 집단 내에서 실제 투자할 대상의 규모와 수가 충분해야 된다. 충분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디귿 자산 집단 간 나쁘지 않았는데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낮게 나와야 되죠. 이게 분산 가능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만 틀리고 기역, 니은 정답.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문제, 그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에서 짝짓기 하는 문제들 있죠. 줄 그어서 올바르게 연결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하나를 그냥 보기 1, 2, 3, 4, 5에 넣어서 만들어내는 문제. 그래서 보통 보기 1, 2, 3, 4, 5에서 나오는 문제나 이렇게 올바른 거 고르는 문제들이요. 저렇게 용어들이 바뀌어요. 상관계수가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자산 집단 내냐, 자산 집단 간이냐. 그게 아니면 그냥 정의 갖다가 가랑 기억이랑 연결하는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자산 집단이 가져야 될 5가지 기본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1번. 자산 집단 내에 자산들의 경제적 또는 자본적 관점에서 속성이 비슷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산 집단 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죠. 배타성이에요, 요거. 아까 이제 위에서는 안 나왔던 개념이니까. 3번, 자산 집단 간 상승계수는 높아야 된다. 항상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문구로 나오겠죠. 3번이 오답 되겠습니다. 개념은 뭐 별 개념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자산 집단 기대 수익률 추정 방식인데 얘는 그냥 제가 하나하나 여기 띄워드리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가볼게요. 자, 자산 집단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겠다라는 건 저 자산 집단 애들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그 카테고리화 할 거냐 이건데, 이건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 추정뿐만이 아니라 펀드든 뭐든 대부분 다 기대 수익률 추정 방법은 얘가 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겠다 그러면 요 용어들이 계속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추세 분석법이에요. 추세 분석은 이제 과거의 흐름이 계속 어떻게 이어질 거냐 보겠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차트의 그래프가 그대로 이어진다. 이제 사이클링에 대한 개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시나리오 분석법은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2025년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갑자기 많이 내린다. 0.5가 아니라 1포인트씩 내린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이 시나리오 분석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 분석법 보이시죠? 요 근본적에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근본적 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CAPM이라든가 뭐 그 배당 할인 모형이라든가 현금 흐름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계산해서 어떤 수익률을 추정하는 방법이 근본적 분석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근본적이 나오면 무조건 계산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시장 공통 예측치는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단순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위험 추정 방법에 가치 방법이 나오는데, 이 가치 방법은 원래 아예 언급을 안 했던 부분들인데 요즘에 가끔씩 나와요. 근데 이 가치는 아마 투혼사 끝나시고 나면 금융투자분석사나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을 고려하신다면은요, 가치 개념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 가치는 회귀분석 방법이에요. 우리 회귀분석이라는 건 1차 방정식 생각하면 돼요. y는 ax 플러스 b 할 때 x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y 값이 막 달라지잖아요. 이 1차 방정식. 그거를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회귀분석으로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럼 이제 x와 y에 따른 a와 b 값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그 a, b 값을 갖다가 놓고 얘네들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큼 차이가 날지. 그러니까 변동성의 위험을 추정하는 방식이 가치 방식이에요. 좀 개념이 어렵죠.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인데 우리가 측정한 표준 편차가 얼마나 틀렸을까, 이걸 측정하는 게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표준 편차는 내가 예상했던 수익률이 얼마나 틀렸을지를 판단하는 게 표준 편차잖아요. 걔가 또 얼마나 틀렸을지를 생각하는 게 가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측정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논문 쓸 때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쓰는 방식들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 방식이어서 협회에서도 이제 책에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정도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잠깐 보면 추세 분석법, 장기 수익률을 분석해서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하고 동일하겠죠. 시나리오 분석법, 경제 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기대 수익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분석법 옆에다가 스트레스 테스트도 같이 적어주세요. 스트레스 검증법 들어보셨죠? 극한의 상황을 막 때려 넣어갖고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그 스트레스 검증법이 시나리오 분석법의 일종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본적 분석법을 보면 회귀분석, CAPM, APT 이렇게 나와져 있죠. 얘네들이 우리 수식 계산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계산으로 하는 애들,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추가하여 수익률을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근본적 분석법, 계산 수식으로 하는 애들이다. 그리고 시장 공통 예측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경기순환법들 나오는데 상관없고요. 자, 위험 추정 방법이요. 제가 이제 가치가 위험의 위험을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위험 추정 방법이고, 이 표현 더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위험까지 추정해서 변동성이 얼마나 틀렸을지를 감안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체크해 두시면은 기대 수익률 추정 방법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도 간단하게 빠르게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이요. 보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산 배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 추정 방법 중 과거 시계열 자료 요거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 생각해요? 추세 분석법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맞죠? 과거 자료니까. 그래서 정답 1번을 골라서 실수가 나와져요. 계속 볼게요.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자산별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다. 요 표현이 과거의 자료를 쓰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추세 분석법이 아니라 펀더멘털 분석 방법이에요. 문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리스크 제가 이게 전자칠판을 잘 안 써버릇해가지고 너무 두꺼웠네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리스크 프리미엄 요 문구가 딱 나오면은요, 이때는 펀더멘털 분석 방법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저희도 새로 산 전자칠판이라 잘 쓸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게요. 2번. 자산 집단의 위험 추정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봤었던 시나리오 분석법이나 추세 분석법이나 근본적 분석법은 수익률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위험을 추정하는 방식은 가치 방식 하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가치 방식. 그러니까 정답은 3번에 있는 가치가 되겠죠. 요 문제들이 나오면 이제 대분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중 자산 배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만 모두 묶인 것을 골라라. 얘도 마찬가지로 가치 방식은 위험을 추정하는 방식이니까 기억 디귿. 그래서 정답 3번. 이런 문제들은 뭐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 보고요.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 연결돼 있을 거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 그래서 여기 한번 또 간단히 보시면은요, 전략적 자산 배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을 구성한다. 우리 이제 했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행 과정은 여기 이제 보세요. 투자자의 투자 목적 및 투자 제약 조건을 파악한다요. 제가 포트폴리오 이론이랑 자산 배분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했었죠.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을 낮추는 분산 투자 관점에서 가져가는 거고, 자산 배분은 투자자의 성향에 맞추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구하는 전략이 아닌 투자자의 투자 목적을 파악해서 투자자 맞춤별 전략을 짜주는 게 자산 배분이다. 그리고 자산 집단을 고르고 기대 수익률이나 상관계수 추정해서
최적 자산을 구성해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이 아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포트폴리오 이론의 베이스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위에 실행 불가능한 전략이라고 딱 찍혀 있잖아요. 이건 왜 실행 불가능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효율적 투자 기회선에 의하면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 중에 가장 좋은 애만 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장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행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금융공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왔는데 그 상품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움직여요. 아시겠죠? 제가 펜을 한 번 더 도전해 볼게요. 얇게. 그렇죠? 그럼 이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이 선에 맞춰서. 만약에 여기 더 좋은 애가 생기면 이렇게 올라가요. 자, 어디로 올라가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이제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지금 그려졌죠. 그럼 노란 선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요? 좌 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왼쪽 위로. 그러니까 효율적 자산이 생길수록 효율적 투자 기회선은 좌상향으로 움직여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좌상향으로 갈수록 훨씬 더 좋은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되는 거예요. 좌상향으로 갈수록 이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훨씬 더 좋은 애가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좋은지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가 위험이고 여기가 기대 수익이죠. 위험이 동일해요. 우리가 지배 원리에 의하면 위험이 동일할 때 수익은 높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A, 여기 찍힌 애가 B, 여기 찍힌 애가 C면 C가 제일 수익이 높을 거 아니에요. 제일 위에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좋은 애가 되는 거예요. 수익의 관점에서도 바라보면 얘네는 다가오지도 못해요. 위험이 끝도 없이 커져도 이 수익률을 추구할 수 없다고요. C가 얻어내는 수익을. 그러니까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 좌상향으로 올라갈수록 이 효율적 투자 기회선은 매우 더 좋아진다. 이 개념까지도 같이 좀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개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연속선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 방법을 쓴다라는 건 최적화 방식을 쓰겠다라는 건 이제 수익률에 대한 최적을 쓰겠다. 효율적 투자 기회선을 만나는 아까 그렸던 이런 그림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애들이 전략적 자산 배분의 이론적 배경이다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도 한번 간단히 봐볼게요. 자, 1번이에요. 전략적 자산 배분 실행 단계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먼저 제일 처음에 투자자의 투자 목적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자산 집단을 골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추정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적 자산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 4번 간단하게 정답 체크해놨고 2번 보기에 최적화된 자산 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것을 정해진 위험 수준 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를 수익률과 위험 공간에서 연속선으로 연결한 건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라고 표현을 했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은 앞서 막 학습한 거에 비해서 문제가 되게 허접하다면 허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얘는 왜 그러냐면요. 뒤에 넘어가서 채권 전략이라던가 파생상품에서 전략에서 더 많이 사용될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액티브한 전략이랑 패시브한 전략이 채권에서도 언급될 거고 옵션 파트에서도 언급이 될 거예요. 그때 요 액티브 전략과 패시브 전략, 전술과 전략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이해가 잘 안 되면 거기도 되게 힘들어요. 특히 아마 우리 학습하시는 분들 이야기 잠깐 해보면 채권 파트를 되게 어려워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채권이 어려운 이유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어려울 거예요. 근데 걔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요 개념 머릿속에 좀 잘 넣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